탄핵이 드디어 됐습니다. 이 정치 불안 속에서 여기 채널이 자영업 장사 잘해서 건물주가 되어주는 채널이거든요. 네. 전 정치고 나발이고 다 모르겠어요.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잘 되는 길밖에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장사에만 빠지지 말고 경제는 또 알아야 되죠. 12월 초 들어서서 이 정치적 리스크라는 거대한 물음표가 딱 등장했었고, 그것 때문에 아마 주식시장도 외환시장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텐데, 근데 어쨌든 이 탄핵 가결이라는 이 결과를 들여다보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변화 속에 나는 어떤 대응을 할지 그런 생각을 한번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자영업자, 창업자들이 예. 이제 이후에 인사이트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아요. 아마 최근 우리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이 경제 현상이 도대체 이게 무슨 시국인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탄핵 정국, 비상계엄 선언 전부터 우리 한국 경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냐면, 한국이라는 이 배가 항해를 하는데 그 배 앞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몰아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죠. 근데 이 배가 소용돌이를 잘 우회할 것인가, 잘 비껴나갈 것인가, 이걸 놓고 고민을 사실 해야 되는데, 이 선원들이 서로 싸우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 리스크죠. 그러던 터에 소위 비상계엄 선언 사태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 배가 난파될 것인가 아닌가 또 걱정이 됐었던 거예요. 이 칼럼에서 제가 썼던 두 개의 문장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그 문장 먼저 말씀드리면,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다. 미국은 더 위대하게를 외치는데 한국은 더 위험하게 전개된다. 이런 현실에 여러분들도 놓여 있다라고 아마 실감하셨을 것이고, 근데 지금 막 탄핵 결과를 받아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결론적으로는 국민의 승리로 탄핵이라는 결과지를 받아든 겁니다. 물론 탄핵에 동의하시는 국민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결과는 분명히 내려졌으니까 이것이 어떤 경제적 영향을 지금부터 가져올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분석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탄핵이라는 결과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정책 공백은 없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가 트럼프 2.0이라는 그 거대한 소용돌이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데, 소위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단적으로 고조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지금 현재 무역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트럼프 1기 때보다도 더 고조되는 국면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새로운 정권이 시작되면 분명 한국의 정상과 회담을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면 FTA 재협상을 논의한다든가, 미국에서 보조금을 안 줄 것이냐 아니면 보조금을 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결정권들이 있는데 이게 다 비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누구랑 소통을 해야 될지 대상을 찾기가 상당 부분 힘들다. 그래서 정책 공백이 발생한다. 이 부분이 한국 경제에서 가장 좀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 정책 공백에 나서서 어떤 공백까지 있느냐면, 실물 경제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수출 계약이 철회돼요. 그리고 많은 투자 전문 금융사들이 투자처를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자를 찾았는데 비상계엄 선언과 동시에 다 투자 철회를 시작했어요. 이런 난국에 어떻게 투자자가 투자를 합니까? 더군다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나 PE사나 이런 투자자를 찾는 이런 금융사들은 투자자를 잃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밖에도 지금 수출 계약이 다 철회돼 가지고 이 정책 공백이, 적어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이 김필수 교수님과 전화를 했어요. 계엄 사태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칼럼을 내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 사태는 적어도 6개월 간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 리스크가 탄핵 가결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였지만 그 다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그동안의 상당 부분의 정책 공백이 있고, 그게 결국 기업들의 상당한 불안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정책 공백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정부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정책 공백을 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각 정부 부처 장관급들이 이런 탄핵 정국하에서 법적 책임을 물고 물러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아마도 차관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정책 공백들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 정책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한국이라는 시스템적 방향성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긴밀하게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 외환시장, 또 이런 자본시장은 어떻게 되나요? 자, 실물경제적으로는 이 정책 공백과 실물경제적 충격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비상계엄 선언 사태의 그 여파가 잔존한다, 이렇게 가정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자본시장은 선행성이 있어요. 이 선행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상계엄 선언과 동시에 앞으로 경기 안 좋아질 거야 하면서 주식시장이 먼저 적용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탄핵 가결이라는 이런 신호가 있게 되면 이 자본시장, 외환시장에는 물음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조금은. 이해가시죠? 자본시장, 자산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이 불확실성이에요. 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탄핵 가결이 됐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거대한 물음표는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제적으로 원화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려 놓는 그런 영향을 미쳤겠지만 탄핵 가결이 됐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비상계엄 선언 사태에 있었던 그 다음날 주가가 대대적으로 조정을 받았죠. 왜냐하면 근래 경제에서 우리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당연히 거대한 불확실성이 등장했고 외환시장에서 한국 원화를 내던지고 도망간 거예요. 달러로. 그리고 역시 주식을 내던지고 현금화했거나 미국 주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때 그런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서 조정된 거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 가결은 불확실성의 해소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다소 자본시장은 긍정적일 수 있다. 선행적이다라는 거 6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특히 의견들이 이래요. 긍정론과 부정론이 있어요. 긍정론은 이미 매수 나설 타이밍이다. 이 정도면 조정 다 됐다. 선행적으로 작용하니까 조정된 거 아니냐. 이미 바닥이다. 더 빠지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비관론은 아직 바닥 예측이 어떻게 가능하냐. 또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 추가적으로 탄핵 가결이 됐어도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지만 저의 의견은, 이거는 저도 틀릴 수 있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비관론보다는 긍정론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을 구분해 놓고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탄핵 정국이었을 때 주식시장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2016, 17년 탄핵 정국일 때 그때 주식시장이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럴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참조를 해보시라는 거죠. 참조를 해보시면 일단 박 대통령의 국정 개입이 첫 번째로 보도됩니다. 그때 주가가 나름 조정되죠.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통과를 합니다. 통과한 이래로는 추세적으로 주가가 상승하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 파면을 선고를 합니다. 그 지점 이후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우상향하죠. 그리고 조기 대통령 선거 전날까지 주가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만 이것까지 참조를 해본다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조정됐었다면 그 이슈는 이제 사라지니까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될 여지가 많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내수부진이에요. 본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내수부진의 직격탄의 대상이 되시죠. 그것 때문에 지금 모신 거예요. 그러면 실제 내수부진이 어떤 상황인가? 지난 11월까지만 해도 한국은행이나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이미 낮췄어요. 낮춘 상태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최근에 어떤 조정이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시티뱅크, JP모건, 노무라, 골드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여러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우리 한국경제 성장률을 조정하는데 CT는 1.5%, JP모건 1.7%, 2%가 채 안 되는 성장률로 완전히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경제가 부정적으로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 나라 GDP의 증가율이 종전보다 떨어진다는 것은 일부가 외수, 수출, 일부가 내수인데 둘 다 안 좋게 전개된다는 뜻이에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외적인 그런 불확실성이 고조되는데 대응력이 좀 약해지는 것이고요. 내수 경기도 회복이 더디게 전개될 수 있다. 그럼 이러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 영향을 아무래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좀 생각해 보면 취업자 기준으로 약 2,700만 명이 있어요. 그 중에 자영업자가 한 6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구조상 임금 근로자 약 2천만 명이 조금 넘는 임금 근로자들이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이 자영업체에 지출하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외수가 안 좋아지면 이들의 소득이 기본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가 어렵겠죠. 제한적이겠죠. 그러니까 소비를 아끼는 거예요. 소비를 아낄 때 어떤 소비부터 아끼나요? 외식 소비부터 아껴요.
그게 바로 직격탄으로 작용했던 겁니다. 22, 23, 24 3년 동안 내수 소비가 급감하던 터에 이런 정치적 공백까지 작용된다면 내수 부진이 더 심각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2004년에는 탄핵 정국인데 큰 충격 없지 않았냐. 또 2016년, 17년에도 탄핵 정국이었는데 그 충격이 크지 않았다. 이번에도 충격이 없을 수 있다라고 또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일부. 그런데 그때랑 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200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중국이 WTO에 가입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유무역을 즐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14%대 성장을 해요. 그때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이 또 폭발적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탄핵 정국이라는 하방 압력이 있었겠죠. 다만 방금 말씀드린 이런 대중국 수출 수요가 늘기 때문에 그것이 상쇄시켜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밖에 찬바람이 불지만 여기에 난방을 강하게 뗀 거예요. 대중국 수출이라는 난방. 그러니까 이게 상쇄돼서 그렇게 충격이 없었던 것처럼 보인 겁니다. 2016, 17년에도 탄핵 정국이 있었는데 그때도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어요. 2010년대 중반부터 스마트폰 소유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그 교체 수요까지 급격하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스마트폰 수출도 많지만 또 역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것이 또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쇄됐던 거예요. 탄핵 정국이라는 하방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랑 다르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2, 23, 24년 연속으로 내수 경기가 마이너스로 꺾여가고 있는 국면에 또 25년에는 트럼프 2.0이라는 관세를 끌어올리는 엄청나게 무역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이 인물이 앞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국면에, 그러니까 이미 아픈데 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일어서기가 힘든. 그래서 내수의 부진이 전개될 수 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수가 부진하잖아요. 경기가 계속 더 침체될 것 같은데 금리도 지금 높은 상황이잖아요. 우리 자영업자들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그 부분 굉장히 심각한데, 내수가 부진하면 부진할수록 쉽게 말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면 1.5%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예를 들어서 1.5%다. 경기가 부진하니까 물가가 치고 올라가기 힘들어요. 수요가 부진하다는 뜻이에요.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잡힙니다. 그럼 이런 국면에서는 쉽게 말해서 경제 성장률은 1.5%고 물가 상승률도 1.5%인데 금리만 3%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통화정책을 단행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라는 움직임을 해나갈 여지가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내수 경기가 굉장히 부진하네? 내수 경기가 부진하다는 것은 가게나 기업과 같은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힘들겠네? 매출이 안 일어난다는 뜻이죠.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수출이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내외수 동반 부진이라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부진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매출이 없는 거죠. 그럼 그런 과정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좀 빠르게 잡힐 가능성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인상했었던 건데,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이 잡히는 거예요. 물가는 안 잡혀요. 물가는 계속 올라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2% 언더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이미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 속에서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의견을 드린다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하고 물가 안정됐으니까 좀 더 경기 부양적으로 금리 인하해야지. 쉽게 말하면 경제 주체들한테 고금리의 부담을 경감시켜줘야지 하는 움직임. 그래서 통화정책 관점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 금리를 인하하면 당장 금리 떨어졌으니까 소비 즐기자, 소비가 살아난다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진 않아요. 그 효과는 덜해요. 물론 금리가 제로금리로 떨어지면 돈 빌리기 쉬워지니까 돈 빌려서 소비로 연결될 가능성은 있죠. 금리가 높을 때보다는 낮을 때 상대적으로 소비할 여력이 많아지는 거예요. 돈 빌려다가라도 소비할 수 있으니까. 또 반대로 금리가 낮으니까 저축하고자 하지 않아요. 금리가 높을 땐 저축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원리상 금리가 낮으면 소비를 자극할 여지는 있어요. 근데 이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럼 무슨 효과가 크냐? 금리가 떨어지면 기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신사업을 벌이려 해요. 기업들은요, 이거 신사업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라는 것을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바로 수익성과 금리를 비교해. 다 전액 자기 자본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 부분은 돈을 빌려다가 사업하는 거예요. 그럼 일정 부분 돈을 빌려다가 사업하는데 금리가 너무 높다. 해볼 만한 사업이 줄어들죠. 예를 들면 이거 도전해보는데 기대할 만한 수익성이 5%예요, 만약에. 그럼 5%로 대출받아다가 그 사업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만약에 금리가 1%예요. 그러면 5% 수익성짜리 그런 사업도 한번 해볼 만한 거죠. 심지어는 4%짜리 수익성도 도전해볼 만한 거예요.
금리가 낮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금리를 떨어뜨리면 기업들이 신사업 진출, 소위 설비 투자가 늘어나요. 생산 설비 용량을 늘리거나 신사업이라는 영역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해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이런 투자 의지, 신산업 진출 의지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더 많이 생길까요? 일자리가 많이 생겨요. 일자리. 그러니까 이 사업도 하지만 이 사업도 해보자. 그러니까 그 나라 경제의 고용 창출이 늘어요. 그러면 금리를 떨어뜨리면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늘고, 투자가 느니 일자리, 고용이 늘어요. 그럼 고용이 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니까 그 나라 경제의 평균 소득이 늘겠죠. 소득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기업의 투자, 그리고 고용, 소득으로 연결이 돼요. 그럼 소득 늘면 뭐 하고 싶어져요? 돈 쓰고 싶은 거예요. 소득이 늘면 소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써야 또 자영업 경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인 거예요. 이게 소비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럼 소비가 늘어난다. 그럼 기업들은 뭐 하고 싶어요? 잘 팔리네. 더 많이 만들어야지. 더 신사업 해봐야지. 이게 경제의 선순환 구조예요. 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는 것, 그게 금리 인하인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결과적으로 꺼졌던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마치 인공호흡에 비유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